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용 교수입니다. 제가 플랫폼 레볼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플랫폼이 왜 이렇게 강력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왜 거대 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는 한때 1200억 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때 당시에 GM은 한 500억 달러, 클라이슬러 한 300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죠. 자기네들은 100년 넘게 또는 수십 년 동안 제품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단 한 대의 차량도 없는 그런 기업에게 가치가 몇 배나 떨어진다라고 하면 글쎄요, 자존심이 엄청 상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비즈니스의 경쟁력은 뭔가라고 대단히 궁금하겠죠. 아마 지시할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보다 이렇게 큰지 알아봐. 여기에 다모다란 교수하고 빌 컬리라고 하는 VC, 전설적인 VC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이론, 논쟁이었죠. 이때 당시에 우버의 기업 가치 2014년이었습니다. 여기에 다모다란 교수라고 하는 뉴욕대학의 석좌 교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이 이게 무슨 170억 달러야. 단 한 대 차도 없는 게. 그리고 택시들의 산업에 있어서 그들이 우버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지, 그 다음에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50억 달러밖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실리콘밸리에 너무 그 평가가 높아지는 자만심의 어떤 결과야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계산한 스프레드시트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벤치마크 캐피탈의 이 파트너인 빌 컬리가 이견을 제시했죠. 교수님 이거 잘못됐어요. 우버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적용 밀도가 올라가면 놀라운 그런 성장의 동력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초기에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소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버는 어떻게 나온 기업인지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트래비스 칼라릭은 굉장히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8년에 프랑스의 IT 컨퍼런스에 이렇게 가서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미국은 너무 교통이 불편하지 않아? 특히 대중교통 말이야. 시골에선 택시를 잡을 수도 없어. 그리고 택시가 왔다고 그래도 전화로 해서 왔다고 그래도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칼날에게 아이디어를 내서 야, 그러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주변에 시간 남는 사람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면 어때?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버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제가 언뜻 기억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 높아진 사람과 높아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갤러릭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버를 창업했죠. 자, 아무튼 이런 적용 밀도가 있는 것이 놀라운 효과를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톡이 1억 가입자가 한국에 1000만, 일본에 1000만, 대만에 1000만, 태국에 1000만, 미국에 1000만 있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성공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관리 코스트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크라임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비용만 더 늘어나죠.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더 많은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코스트를 들였을 겁니다. 망했을지 모르죠. 한국에 4천만, 5천만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비즈니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는 남는 시간에 드라이버가 고객들을 태워다 주는 거죠. 탑승객의 대기 시간이 줍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중단 시간이 줄게 되죠. 저는 이걸 W 곱하기 T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임과 시간 이렇게 보면 시간이 일정하면 예를 들어서 운임이 높아지면 많은 비용을 받겠죠. 근데 운임이 낮아져도 운행 시간이 늘면 어떻게 되죠? 운임이 낮아져도 운행 시간이 늘면 드라이버의 수입은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항상 그것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 밀도가 높아지면 선순환을 일으키는 플라이 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버의 플라이 휠이죠. 적정 운임이 낮아져도 운행 시간이 늘면
사실은 수입은 더 많아집니다. 이 플라이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한 확장을 한다. 그 다음에 무한 동력을 갖는다. 한번 들어가게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자,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포지티브 네트워크 이펙트와 그 다음에 네거티브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죠. 우버는 성공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성공을 했죠. 그리고 많은 이런 공유 경제를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급 경제가 주도를 했다. 포드가 대표적이죠. 본업을 통해서 차량을 많이 만들어내고 작업 시간이 줄고 생산량은 늘고 그래서 차량의 가격이 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품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급 경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규모, 네트워크 이펙트가 나타나는 이런 밀집도가 있는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클수록 이런 가치를 좀 더 만들어지는 그런 수요의 경제가 대규모 기업 어떤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규모의 경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할 때 메카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장 훌륭한 영업사원은 전화기를 처음 판 사람이다. 전화기 한 대만 존재를 할 때는 사실은 그 가치는 제로입니다. 어떤 가치도 있을 수 없죠. 두 대가 생기면 서로 한 대가 연결됩니다. 네 대가 생기면 이것이 8개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100대가 생기게 되면 거의 5,000개의 그런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점점 가입이 많아질수록 이것이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학적으로 익스포넨셜한 그로스, 익스포넨셜한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블록 성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우버나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효과들의 블록 성장이 있었다. 반대 상황이 있죠. 블록 붕괴도 있습니다. 여러분 4년 만에 블랙베리는 시장의 90%를 잃었습니다. 한때 이동기기의 8, 90%를 잡고 있던 모토로라는 지금 중국 기업에 넘어갔죠. 노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록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5천 가입자가 있는 전화기에서 한 사람이 탈퇴를 하게 되면 5천 노드를 잃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4,900개가 넘는 노드, 4,900개가 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어지게 되죠. 블록 붕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카프의 법칙에 있어서 가입자가 늘면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요 면만 보지 마시고 가입자가 빠지면 블록 붕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가입자가 탈퇴하면 네트워크 손실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죠. 모든 플랫폼 기업은 자신만의 플라이휠을 탔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아니면 에어비앤비, 이렇게 우버. 그런데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네트워크 이펙트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공급자가 너무 많아요. 드라이버가 너무 많다. 어떻게 되죠? 드라이버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지만 고객이 없는데 그러면 드라이버가 떠납니다. 그 반대로 고객이 너무 많다. 드라이버가 없어요. 그러면 고객이 차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고객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많은 경우는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줍니다. 무료 할인 쿠폰을 주죠. 이게 페이팔도 썼고 아니면 우버도 썼고 에어비앤비도 썼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고객이 많다라고 하면 드라이버가 필요하죠. 호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호스트들에게 가입을 하면 가입비에 대한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맞춰줘야지만이 이 네트워크 효과는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잘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이버에게 보조금을 주든 아니면 페이팔에 상점에 보조금을 주든 고객에게 할인 티켓을 주든 어떻습니까? 반대쪽에서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죠. 만약 드라이버에게 보조금을 줬다라고 하면 고객에게서부터 더 많은 수익을 가져와야 됩니다. 즉 A라고 하는 곳에 보조금을 줬다라고 하는 반대 B라고 하는 곳에서 그 수익을 커버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보조금의 금액, 그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대상, 이것은 상대 쪽에서 얼마의 수익을 걷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입은 손실이 다른 쪽에서 보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는가, 거대 기업에 맞짱을 뜨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과거에는
가격으로 고객들을 많이 끌어왔죠. 고객들을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객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객들은 가격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정확한 배송, 그 다음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자기 물건을 받을 때 감동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와, 사람들은 맞아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것이 테무가 나오기 전까지입니다.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서비스일 때는 같은 값이면 싼 게 좋죠. 그래서 고객은 여지없이 옮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료로 풀었다가 조금 약간 기능을 높여서 돈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무료에서부터 유료로 전환을 하게 되면 1 내지 2%만이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돈을 벌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더 낮은 가격으로 제한하는 기업이 있으면 고객은 바로 옮기게 됩니다. 오래가지 않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광고를 보면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어땠죠? 다 망했습니다.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모델은 굉장히 많은 가입자가 있기 전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브랜드 전략은 더 어렵습니다. 고객이 그 브랜드를 인식하게 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죠. 특정 브랜드와 품질을 연결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한 20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슈퍼볼에 광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니까 열댓 개가 다 날라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브랜드 전략은 가격 전략만큼이나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바이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바이럴, 입소문 전략입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바이럴 자체는 어떻습니까?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럴은 고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입구까지는 오지만 자기네들끼리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식시키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촉진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럴 전략도 고객을 급속도로 끌어올 수는 있지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왜 거대 기업을 이길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거기에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 똑같은 기업인데 어떤 기업은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죽었네? 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기업들은 가격과 브랜드에 의지를 했고 어떤 기업들은 상호작용에 의지를 했습니다. 상호작용을 의지한 기업들은 살아남았고 가격과 브랜드만 가지고 승부를 건 기업들은 지금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이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플랫폼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죠. 쉽다, 빠르다, 확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창출한 가치의 효과가 계속적으로 증진된다. 여기에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야후와 구글의 예입니다. 야후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포털이죠. 야후에 어떻게든 간에 잘 올라가서 무엇인가 검색을 하면 첫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오게 하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노력이었죠. 야후에다가 우리 사이트 좀 걸어주세요라고 하면 사람이 이거는 대분류, 중분류 어디, 소분류 어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너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후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이트가 너무 많아졌다고 하는 거죠.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후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하루 늦어지고 열흘 늦어지고 한 달 늦어지고 계속 늦어졌습니다. 왜? 사람이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 후발주자는 선발주자에 항상 불리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장 후발주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력과 방향이죠. 어떤 방향으로 상대 경쟁자보다 더 빨리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지만 결국은 속도가 경쟁자를 이길 수 있다. 야후가 그런 거죠. 야후가 한 달, 두 달씩 늦어질 때 구글은 바로바로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링크가 더 많고 검색이 더 많고 하면 그것이 상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RPA라고 하는 걸 썼죠. Robotic Process Automation. 자동으로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으로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포머는 필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필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거지만 지금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그것이 대신해 주죠. 여기에 사람이 그런 똑같은 작용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에는 이렇게 구글과 같이 RPA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사이트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상호작용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더 위에 링크를 올려주게 된다라고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고객의 상호작용이 사람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양면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면 반드시 양면 시장을 이용해야 됩니다. 단면 시장, 생산자끼리의 시장, 소비자끼리의 시장, 거기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이것도 플랫폼의 하나의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플랫폼에서 양면 시장을 이용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자기네들끼리도 물론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 A와 B 사이에도 상호작용이라면 얼마나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날까요? 그만큼 기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스위치까지 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별이 되지 않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이러한 효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우버의 드라이버와 그 다음에 우버의 고객, 에어비앤비의 호스트와 에어비앤비의 고객 이것들을 잘 서로 조정해야지만이 상호 네트워크 효과가 잘 일어난다.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얘기하는 사이드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이드 전환이 원활하게 비춰져야 플랫폼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네트워크의 윤활유가 되는 거죠. 플랫폼이 양쪽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질과 같이 성장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매칭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문제가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의 첫 번째입니다. 양이 많아지면 질이 떨어지게 되죠. 양이 많아지면서 질도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죠. 뭐 양질의 콘텐츠와 양질의 서비스가 꽉 차 있다. 그러면 뭐 그 나름대로도 또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질이 많아지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매칭을 시켰어도 이게 딱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플랫포머는 이것을 매칭시키고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뭡니까? 큐레이션입니다. 큐레이션은 알고리즘입니다. 큐레이션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큐레이션은 필터입니다. 플랫포머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플랫포머가 검색의 양질의 데이터를, 플랫포머가 양질의 콘텐츠를, 플랫포머가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이 큐레이션이죠. 이런 큐레이션이 잘못되면 그 기업은 쫄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팅 앱이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이 적정 비율로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되죠. 여성 한 명에 남성 서너 명 정도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너무 많거나 남성이 너무 많거나 이것도 양적으로 너무 증가가 된 거죠. 서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는 방법이 서로의 관심사, 그리고 서로의 취미,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상호 간의 그런 것들을 매칭시켜주는 호감도, 이런 것들을 필터링해 줍니다. 그것이 맞지 않는 사람이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링이고 큐레이션입니다.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방지하게 하는 거죠.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줄이는 것이 데이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주도의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큐레이션이죠. 플랫폼에 있어서는 큐레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네트워크 이펙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데는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단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한 면, 동일면에서의 네트워크가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면, 그리고 교차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 이렇게 양쪽에 생산자에 따라서 소비자에 따라서 생산자도 이런 종속 관계가 일어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렇게 해서 동일면 또는 교차 중에 긍정과 부정에서 네 가지의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면에 있어서의 긍정과 부정을 한번 보시죠. 프로게이머도 있고 게이머가 무지무지 많다라고 하면 그 시장은 성공합니다. 왜? 게이머들이 많다 보니까 재미가 올라가거든요. 자, 전화 가입자가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차되는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동일면 네트워크 효과에서 긍정적인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부정적인 면은 뭐죠? 생산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경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 생산자의 일부는 떠나게 됩니다. 우버에 있어서 동일면 네트워크의 부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드라이버가 너무 많아 또는 고객이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되면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서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게 뭐죠?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랫포머가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교차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자 카드의 상점이 많아지면 비자 카드 가입자가 많아지죠. 예전에 다이너스 클럽이 그렇게 초창기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던 건 뭐냐면 상점이 많아지니까 고객이 많아집니다. 비자의 다이너스 카드를 처음 우리가 신용카드의 시조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점들을 그 다음에 고객들을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서로 양과 질이 서로 교차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이 긍정적인 교차 네트워크입니다. 카드 소유자가 많아지면 상점이 많아지고 상점이 많아지면 카드 소유자가 많아집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죠. 폰이 많아지면 앱이 많아지고 앱이 많아지면 폰이 많아지고 이렇게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뭡니까? 트윗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읽기를 원하지 데이터를 올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표출하기가 싫었죠. 그래서 트윗을 읽는 사람은 많은데 생산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생산 데이터를 계속 독려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차점을 이루어서 지금은 상당히 좋은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반드시 이런 큐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잘 조절을 해야 되죠. 페이스북도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고객들을 가입시키는 것보다 고객들끼리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지금의 페이스북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가입자들끼리 친구 맺기가 생긴 게 그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페이스북의 플랫포머가 그것을 캐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네트워크 이펙트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네트워크 이펙트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보조금을 풀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터링을 하고 큐레이션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또 달리 이 플랫포머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자산이나 인력, 자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직원이 10명이었죠. 10억 달러의 페이스북에 인수됐습니다. 왓츠앱 55명이었습니다. 190억 달러의 인수합병이 됐죠. 만약에 내부 자원이 중요하다고 했으면 190억 달러의 인수가 되려면 몇십만 명의 직원이거나 몇십억 달러의 자산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고객 한 명당 4.5달러씩 해서 야 그럼 190억 달러 줄게 해서 인수가 된 거죠. 이들은 내부 자원에 있는 것을 가치로 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그런 상호작용의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돈에 인수가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가입자 때문에 그 커뮤니티의 가치가 19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이지 내부의 자원이 15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디트로이트가 이런 평가를 했네요. 주된 경제활동을 근거로 해서 4가지의 기업 유형을 따졌습니다. 자산을 구축하는 월마트나 포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센츄어나 헬스케어 기업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술 창조형 그런 기업들. 그런데 네 번째 보면 네트워크 조종자형 플랫폼 기업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의 가치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산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술을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을 이용해서 가치를 만드는 그것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2배에서 4배 정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일으키는 기업 가치가 다른 기업군에 비해서 4배 정도의 부가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 이 결과는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는 커뮤니티의 가치를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조직의 관점을 안에서 밖으로 사내 연구 개발에서부터 개방형 외부의 연구 개발, 내부의 생산에서 외부의 생산, 그 다음에 소비자 집단으로 관심을 이동시키면은 그것이 플랫폼의 강력한 기업이 된다. 그래서 거대 기업을 왜 이기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의 기업과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3장은 어떻게 플랫폼을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